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3번째 이야기. 연대 병기과 경계 파견. 1. 경계 파견을 나가다. 나의 일병 시절 대미는 격오지 경계 파견 근무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대가 1982년 2월 22일 월요일부터 3월 10일까지 17일간의 경계 파견을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계 파견 근무는 우리 같은 교육사단 소총중대 부대원이라면 모두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것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자대가 아닌 타부대에서 생활하며 교육이나 야전훈련 없이 경계 근무 이외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늘 빽빽하게 짜여진 교육 일정에서 벗어나 경계 근무만 하며 지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군대 생활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속 부대의 통제가 거의 없이 우리끼리 단독 부대로 운용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게집이나 민간인들과 접촉을 통해 술이나 음식 등을 추진하는 등 군부대에서 누릴 수 없는 호사도 누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소대가 사단 병참대에 파견 나가서 생활해 보았지만 쫄병이었던 나에게 그 시간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격오지 경계 파견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중대는 기쁨의 환호를 질렀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 연일 행군의 훈련에 정비해 정신이 없는데 자대를 떠나 파견 근무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행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세한 파견 정보가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 전부터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파견 기간이 총 17일로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원래 격오지 파견은 한 달 정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는 팀 스피리트 82 훈련 일정으로 인해 그 기간이 많이 축소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운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되는 격오지 파견은 교육사단인 우리들에게 모처럼 교육 없이 경계 근무만 하면서 조금 편히 지낼 수 있는 기회인데 겨우 17일간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견은 우리 중대가 조금 어수선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팀훈련 준비로 분주한 데다 파견 나가기 3일 전인 2월 19일에 중대장 이취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중대장이 바뀐다는 소식을 우리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중대장 임기도 많이 남아있고 중요한 팀훈련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듯 급히 중대장이 바뀌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김성대 중대장은 중대 파악도 채 하기도 전에 중대원들을 뿔뿔이 흩어보내야 했습니다. 신임 중대장은 취임 다음 날인 20일 토요일 내무교육을 통해 중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훈시를 했지만 아무래도 부임하자마자 중대를 뿔뿔이 흩어보낸다는 것이 무척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신임 중대장 김성대 대위는 이임한 김철곤 대위와 이미지가 확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체구가 크고 조금 널쩍한 얼굴, 그리고 우락부락한 표정이 왁구장, 남구락 대위와 닮은 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벌써부터 왁구라는 별명으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파견에서 또 하나의 불만은 이번에 파견 나갈 장소와 병력 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파견 나갈 곳은 연대 병기과와 사단 AOP, 그리고 사단항공대와 도촌이 자동화 사격장 등 4군데였습니다. 이 4군데 중 사단항공대는 1소대와 화기소대 총 2분대, 연대 병기과는 2소대와 화기소대 총 1분대, 사단 AOP와 자동화 사격장은 3소대와 화기소대 포분대가 2개 분대씩 나눠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1에서 3소대는 소대 전체가 함께 가고 우리 화기소대 3개 분대는 분대별로 각 소대에 배속되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화기소대에게 큰 불만이었습니다. 소대 단위 생활에 익숙한 우리들인데 한 개 분대씩 다른 소대에 배속되어 장기간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수적으로 열세인 우리가 근무 편성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소대 전체가 한 곳으로 파견 나가기를 소원하고 고대했지만 결국 각 분대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총 1분대는 더 큰 불만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파견 나갈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총 1분대는 이소대에 배속되어 연대 병기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연대 병기과는 연대 후문 안쪽 좌측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연대 군기교육대와 후문 위병소 내무반 뒤쪽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실탄을 수령하기 위해 몇 번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격오지 파견이지 연대 영내였기 때문에 우리는 파견 근무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한갑 푸념에 불과한 것이지 달라질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파견을 준비하기 위해 20일 토요일과 그 다음 날까지 파견 전 정비를 했습니다. 파견에는 더블백을 비롯한 모든 개인 비품과 장비를 모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중대에서는 재물 파악을 했고 장구류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파견을 마치면 곧바로 팀 스피리트 훈련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21일 일요일 오후에 모든 파견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개인 물품은 더블백에 넣고 소대 공용 물건은 소대 창고에 모두 들여놓고 문에 못질을 해서 밀폐시켰습니다. 그 이외의 물건들은 중대 이사정 창고에 들였습니다. 1982년 2월 22일 월요일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새벽 5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장을 꾸리고 더블백과 화기를 지참하고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한 다음 병기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대대에서 병기과까지는 7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기과에 도착하니 어제 도착한 이소대 선발대가 인수인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무반 관물대를 지정받고 더블백과 장구류를 대충 정리한 다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병기과 내무반 옆에는 병기과와 연대 후문을 지키는 경비소대 그리고 경계 파견 부대가 이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군대 생활 중 두 번째 격오지 경계 파견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혹한의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월 하순. 일병 시절 마지막 달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4번째 이야기. 연대 병기과 경계 파견. 2. 근무와 파견지 생활. 1. 2월 하순이지만 강원도 양구의 날씨는 아직 혹한이었습니다. 병기과는 연대 후문 옆에 있는 군기교육대 안쪽에 위치해 있고 출입구 쪽을 제외한 좌우와 후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었습니다. 이렇듯 산자락에 가려져 있어서 응달이 대부분이었고 지난 겨울 동안 내린 눈이 제설 작업을 한 우리가 다니는 길과 창고 앞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눈과 골짜기를 훑으며 지나는 바람소리는 추위를 더 느끼게 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군부대 안은 항상 더 춥고 바람도 더 매섭습니다. 당장 위병소를 지나 민간인들이 사는 구암리만 나가도 공기가 훨씬 온화함을 느끼는데 부대로 들어서기만 하면 냉기가 비수처럼 찌르는 느낌입니다. 특히 병기관은 지형뿐만 아니라 모든 실탄과 수류탄 그리고 포탄 등 모든 살상용 화기류를 취급하는 부대라 그런지 더 을씨년스럽고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은 각종 화기류를 보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부대보다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각각 종류별로 여러 개의 탄약고가 있었는데 혹 이곳이 뚫려 실탄이나 수류탄이 한 발이라도 유출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 사태가 벌어지고 경계를 담당한 우리들은 곧바로 군법에 회부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계 근무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상급부대 순찰도 많고
따라서 근무자는 늘 긴장하며 근무해야 합니다. 아무튼 격오지 파견부대로서는 최악의 조건인 셈입니다. 이곳 병기과에는 모두 4개의 근무처소가 있었는데 주야간 근무처소가 약간 달랐습니다. 정무는 주야간 똑같은 위치에서 근무했고 총포탄이 보관되어 있는 여러 동의 탄약고 역시 주야간 동초로 운용하여 보초가 계속 움직이면서 각각의 탄약고 상태를 확인하며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후면 산자락에 지어진 관망대 초소는 주간에는 관망대 위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계곡으로 내려와 산자락이 보이는 위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망대 우측으로 계곡 쪽에 초소가 한 개 더 있었는데 이곳은 구암리에서 대월리 쪽으로 넘어가는 산길과 연결되어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렇듯 모두 4개 초소를 야간에는 복초로 운용하고 주간에는 단초로 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침번을 빼고 외곽초소 근무만 하루에 근무 인원이 주간 24명, 야간 48명 등 모두 72명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휴가와 파견 그리고 미충원된 인원 등이 있어서 이 소대와 우리 화기소대 총 1분대 합쳐서 총 인원은 3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분대장들과 병장들은 내무반 불침번을 서고 저녁을 앞둔 몇몇 말년들은 그나마 근무 열애를 해서 실제로 외곽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서너 번 정도 근무를 해야 했고 어떤 때는 야간 근무만 3번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간에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준비와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어떤 때는 8시간 가까이 근무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야간에는 잠을 설치게 되고 어떤 때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낮에 오전 동안 취침을 해도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대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왔습니다. 근무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은 정문근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근무 자세도 항상 경계총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 평상시 사격을 위해 실탄을 수령하러 연대 내 각 중대에서 많은 사람이 오갔고 그들은 소대장이나 선임하사가 반드시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등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정문초소 근무 중 유일한 볼거리라면 바로 32연대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병사들의 얼차려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대 군기교육대에는 어떤 때는 한두 명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많을 때는 5-6명이 입소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늘 군기교육대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대우문을 지키는 경비소대원들이 통제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합받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맨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원산폭격이었습니다. 원산폭격은 그 당시 군인들에게 가장 흔한 기합으로 이 기합은 받으면서 잠을 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날씨에 모래바닥에 오랫동안 머리를 박고 있으면 머리에 모래가 박혀서 상처가 생기고 덧나서 그들 머리는 벌집 같은 딱정이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합을 실시하는 경비소대원들도 계속 나와서 이들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 어떤 때는 원산폭격을 시켜놓고 제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생들도 눈치껏 무릎을 땅에 대기도 하고 손을 내려 짚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봉체조나 PT체조 같은 기합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군기교육대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절대 저런 곳은 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기곤 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5번째 이야기. 연대 병기과 경계 파견. 3. 근무와 파견지 생활. 2. 야간 근무는 고독과의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싸늘한 바람만이 시위 소리를 내며 계곡을 훑고 지나가는 추운 밤에는 같이 근무를 서고 있는 전우와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사회에 있을 때 직장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등.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지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주가 순번대로 편성되다 보니까 매번 앞뒤 사람만 바뀌었고 하룻밤에 두세 번씩 근무가 들어있다 보니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가 나눌 이야기는 바닥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조차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 속에서는 말하기조차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간 근무는 나 자신과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콧노래도 불러보고 옛 추억도 생각해보고 뛰어보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도 세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람소리 속에 저벅거리는 발소리 같은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달빛 속에 어른거리는 나무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일순 긴장했다가도 다시 사방이 조용해지면 또다시 고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2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싸움입니다. 이것은 추위보다도 매섭고 어떤 얼차려보다도 가혹합니다. 깜깜한 밤에 을씨년스러운 계곡 속 허름한 간이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계곡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도 세찬데 바람 막아줄 방패는 전혀 없고 발은 시리고 시간은 더디게 갑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끈으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탄약고를 지키는 동초는 조금 낫습니다. 여러 군데의 탄약고를 차례차례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훌쩍 가곤 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환히 보이는 주간 근무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야간과 달리 혼자 근무해야 하지만 그래도 환히 보이는 풍경 속에서는 고독감이 훨씬 덜했습니다. 특히 주간의 전망대 근무는 최고였습니다. 전망대 초소는 변기과 안쪽으로 들어가 창고들을 지나면 좌우 2개의 계곡으로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돌출된 산 위에 설치된 초소였습니다. 계곡의 초소들은 허름하게 지어진 간이초소였지만 이 전망대 초소는 나무 전봇대같이 기름먹인 방부목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제대로 된 초소였습니다. 나무벽과 창문까지 있어서 방안도 잘 되고 앞이 환히 트여서 한낮에는 햇살도 따뜻하게 비쳐들어 온화하여 마치 분위기 좋은 다방에라도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초소로 오르기 위해서는 꽤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했지만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2시간 동안은 완벽하게 나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터치할 사람 없이 높은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풍경도 감상하고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쓸 여유도 있습니다. 만약 순찰이 나오거나 다른 상황이 생기면 정문초소에서 딸딸이라고 불리는 TA1 유선 군의 전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즉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망대 초소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자대보다는 파견지 생활이 나은 점이 많았습니다. 자대에서 늘 불만인 식사는 이곳이 연대 경비소대가 이용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자대보다는 먹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난해 병참대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대처럼 야박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매일 계속되는 팀스피리트 대비 행군과 훈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다가오면서 자대에서는 전술훈련과 행군 등이 점점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상급부대의 감독과 감찰도 강화되어 말년 병장들까지도 꼼짝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파견지에서 모든 근무에서 열애되어 완벽한 매트리스 군번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이곳의 말년 병장들은 행운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소대에도 3명의 말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분대의 2화무계 병장과 5화무계 병장이 3월 8일 저녁을 앞두고 있었고 총일분대의 정화무계 병장이 3월 29일 저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학과 출장도 없고 팀스피리트 대비 행군과 훈련도 없이 그저 근무만 잘 서고 지적만 당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파견지 생활에서 작은 여유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6번째 이야기. 연대 병기과 경계 파견. 4. 여러가지 추억들. 1. 팀스피리트 훈련 대비 재물조사.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비한 준비 중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힌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행군과 전술훈련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노도부대에서는 거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것일 뿐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바로 보급품 정비와 재물조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행군이나 전술훈련이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보급품 정비와 재물조사는 육체와 정신을 모두 피곤하게 하는 원흉이었습니다. 자대에 있을 때에도 매달 한 번씩 있는 보급경제 확인감독의 날에는 재물조사와 정비를 했는데, 이번 팀훈련을 준비하면서는 거의 3, 4일에 한 번씩 보급품에 관한 조사와 정비 등이 행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군과 함께하는 훈련이니만큼 정비가 안 된 허술한 장비를 가지고 나가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보급품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당시 들리는 소문으로는 보급품 지급 순위가 전방을 지키는 전투부대가 최우선이고, 민간인들의 접촉이 많은 후방 향토사단이 그 다음이고, 우리 같은 교육사단은 가장 후순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보급품들은 최악이었고, 아무리 정비를 해도 좋아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우리들이 사용하는 수통의 생산연도는 거의가 1941년에서 1945년으로 미군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것이었고, 방독면들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 머리에 쓰고 아무리 끈을 조여도 가스가 새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몇 차례 말한 통일화라고 불리는 천으로 된 작업판은 다 낡아서 꿰매고 또 꿰매서 신어야 했고, 군복들도 자대에서 받은 것들은 거의가 선임들이 입다가 반납한 낡은 것들로 입다가 해지면 기워 입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국군이날 행사에 참가할 때 일시적으로 모든 보급품들을 새 것으로 지급했지만, 행사가 끝나고 거의 대부분을 다시 회수해 가고 본래의 헝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렇듯 보급품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총 대신 바늘을 들고 낡은 보급품을 보수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당시 우리 군대의 현실이었습니다. 파견지에서 첫 번째 재물조사는 파견 나온 지 3일 만인 2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오후에 중대 인사계가 들이닥치더니 개인 관물과 장구류 실태 파악을 한다고 내무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량 파악 및 상태 점검을 통해 정비 불량자는 얼차려까지 받으면서 수선을 떨다가 오후 늦게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대대장 순찰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파견 나간 예하부대를 순찰하는 길이었지만, 동행한 참모들과 대대 주임 상사는 역시 보급품 정비 문제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어제 인사계가 와서 호들갑을 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돌아가고 난 뒤에 무슨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득달같이 인사계가 다시 쫓아왔습니다. 자대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파견 생활을 하니 여러모로 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자대에서 7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 5분도 안 돼 오토바이를 타고 쪼르르 달려오는 것입니다. 인사계는 다시 오더니 모든 관물과 장구류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신이 곡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소대에서 대검과 철모가 하나씩 없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날 인사계가 와서 파악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다시 온 인사계가 전체 장비를 꺼내놓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물건을 좁은 내무반 침상에 꺼내놓고 조사를 하다 보니 서로 물건이 뒤죽박죽되고 어수선한 와중인지라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인사계는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우리들은 각자 자기 물건을 챙기느라 정신없고, 그야말로 내무반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결국 1병 1명의 철모와 2등병 1명의 대검이 없어진 것으로 결론 났는데, 더 황당해하는 것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다 있었다는데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철모는 매일 착용하는 것이고 각자 자기 철모에는 이름 등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기 철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견지에서 외곽 초소 근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는 철모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졌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혹시 대대장 순찰 때 따라온 참모들이 보급품을 확인하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져간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팀 스피리트를 앞둔 상황이라고 해도 대대장 순찰 때 많은 참모와 대대 인사계까지 따라온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와서 보급품을 확인한다고 네모반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두들 정신없는 사이 한두 개 슬쩍 가져갔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의심되는 것은 대대장 일행이 돌아가고 난 뒤 곧바로 중대인사계가 와서 보급품 검열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전날 점검 때도 문제가 없었고 대대장 순찰 때도 문제가 없는데 인사계가 곧바로 다시 와서 점검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철모와 대검이 없어진 두 사람은 인사계로부터 얼차려를 받고 중대에 가서 철모와 대검을 받아왔고 인사계는 개인 변상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 후의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27일에는 중대장이 관물 조사를 했고 파견을 마치기까지 두어 차례 더 인사계의 보급품 정비 상태 검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피말리는 보급품 전쟁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7번째 이야기. 연대 병기과 경계 파견. 여러 가지 추억들. 두 번째, 전망대 초소에서. 병기과는 우리가 드나드는 연대 후문 곁에 있기에 오가면서 항상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격이나 매복, 수색정찰 등 작전 시에 실탄과 크레모와 수류탄, 탐침봉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몇 차례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 내부에 들어가 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병기과 창고들은 계곡 속에 쏙 들어앉아 있고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사무실과 실탄 창고는 앞쪽에 있어서 병기과 내부를 제대로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보기에 작은 규모의 부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파견을 나가서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크고 넓은 곳이었습니다. 정문초소를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행정반과 식당이 있고 그 안쪽으로 내무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반 앞에서부터 안쪽으로 각각 탄종별로 탄약고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탄약고 숫자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 기억으로는 7, 8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약고가 있는 꽤 넓은 공간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으로 야산이 있고 후면으로는 중앙에 돌출된 봉우리를 중심으로 두 개의 계곡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계곡은 대원리 쪽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사단 병참대 쪽으로 통하는 소로길이 있었습니다. 전망대 초소는 바로 두 계곡의 중앙에 돌출되어 있는 산등성이에 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병기과 경계 근무지 중에서 전망대 근무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정문 근무는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해야 했고 탄약고 동초는 계속 움직이며 근무하고 계곡 쪽에 있는 초소는 초소 자체도 허술하고 그곳이 바람이 지나는 길목이라 매우 추웠습니다. 그에 비해 전망대 초소는 산등성이 비탈에 의지하여 기둥을 세우고 기름 먹인 방부목재로 튼튼하게 지은 초소로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망 좋은 초소로서 멋진 설경을 보면서 근무할 수 있어서 최고였지요. 다만 초소로 오르는 길이 급경사 비탈길이라 길 옆에 설치된 보조로프를 잡고 올라야 했습니다. 이렇듯 근무 조건이 좋은 곳이라 모두들 전망대 근무를 선호했지만 그리 쉽게 차례가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망대 초소는 아쉽게도 주간에만 근무를 했고 주간 근무는 단초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전망대에서 근무한 것은 불과 대여섯 번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전망대 초소에서의 주간 근무는 거의 완벽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전후좌우 상황을 살펴보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책과 편지지를 가지고 가서 책도 읽고 편지도 썼습니다. 본래 근무 중에 책을 읽을 수 없었지만 나는 방상 속에 그것들을 감춰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일단 초소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2시간은 완벽한 내 세상이었습니다. 만약 순찰이나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정문에서 TA1 전화기로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망대 초소가 이렇듯 한가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 벽에는 온갖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95%는 음담패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장실 같은 곳에서 유행하던 누나 이야기 같은 그런 류의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책도 읽고 편지도 쓰느라 그동안은 그 낙서들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파견이 거의 끝나가는 2월 28일 주일날 오후 전망대 근무를 하면서는 그곳에 쓰인 낙서들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음담패설 낙서가 가득한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분법. 집에서 사용하는 바가지는 집에 있느냐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 성능에 차이가 없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의 놓인 위치에 따라 행동의 양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선임병이 남겼을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공감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전역을 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느 곳을 바라보고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가 나의 앞날을 좌우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첩에 이 글을 옮겨 적으면서 삶의 교훈으로 삼고자 생각했지요. 병기과 전망대 초소 근무를 하면서 내 삶의 스승 하나를 만난 것 같은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8번째 이야기. 연대 병기과 경계 파견. 6. 여러 가지 추억들. 3번째, 눈. 강원도 겨울은 눈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눈이 시리도록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눈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눈도 자주 내리지만 한번 내린 눈은 햇볕 뜨는 양재를 제외하고는 봄까지 거의 녹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항상 볼 수 있는 곳이 강원도 양구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제설 작업은 일상화된 행사였습니다. 눈이 내리면 당연히 삽과 단가와 빗자루를 가지고 연병장 눈을 치우고 우리 담당 도로로 나가 도로 제설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병기과에 파견 나와 있는 동안에도 눈은 여전히 내렸고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 눈들은 우리를 더욱 춥게 했고 괴롭게 했습니다. 3월 1일 월요일. 봄이 시작되는 이날도 상당히 많은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우리는 근무 인원을 제외한 전병력이 새벽부터 나가 내무반 앞에 있는 작은 연병장과 식당 앞마당 제설 작업을 했고 각 탄약고로 가는 길과 탄약고 앞 그리고 각 초소로 이르는 길 등에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오전 취침 시간을 완전히 빼앗겼고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병기과 기관병들은 자기들 부대였지만 제설 작업을 우리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노도부대 연대원이라도 기행부대와 소총부대의 차이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목요일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날은 경칩날이었는데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가 다시 놀라 땅속으로 들어갈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고 나무마다 설화가 피어 온통 눈꽃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고 우리는 또다시 제설 작업에 투입되어 오전이 다 지나도록 눈과의 지독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파견 생활이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팀운전 준비에 재물조사에 자연현상까지 골고루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파견 나와 있어서 멀리 양구터널까지 도로 제설 작업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지 않는 대신 다른 중대가 우리 담당 구역까지 치우느라 더 고생했겠지요. 아무튼 누는 내 군대 생활 내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숱하게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네 번째, 군단 FTX. 파견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3월 5일 13시에 군단 FTX가 발령되었습니다. 역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 비상 점검 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파견 부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무 대신 파견지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마음 졸이는 일이었습니다. 병기과는 중요 시설물이었고 지형적으로 후면으로 산자락과 계곡으로 연해 있었고 대원리 방면과 사단 병참대 방면에서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구암리에서 대원리로 넘어가는 산길이 바로 병기과 뒷산을 가로질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병기과 탄약고의 중요성으로 볼 때 대항군의 침투 가능성이 높았고 만약에 침투가 이루어지고 탄약고에 폭파 딱지라도 붙는 날에는 최소한 군기교육대를 각오해야 할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 파견 소대원들은 근무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동하여 병기과 외곽에 증가초소를 편성하여 운용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보일 만큼의 촘촘한 경계망을 편성하고 대항군의 침투를 대비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얼어있는 땅에서는 비수 같은 냉기가 솟아오르는데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자대에서는 진지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파견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눈길을 뚫고 9.15 고지를 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9.15를 넘어 인제까지 다녀오지 않고 소총만 들고 경계 근무하는 것을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FTX 상황은 야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간까지 촘촘한 증가초소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19시에 철수한 뒤 기존의 초소만 운용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존 초소만 운용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하룻밤에 서너 번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날 밤에 대항군 침투 상황도 없었습니다. 다만 6시간 동안 증가초소를 운용하느라 얼어붙은 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발과 손이 얼어서 와락거렸습니다. 다음 날은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증가초소를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시에 군단 FTX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비록 증가초소를 운용하느라 추위 속에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경계 파견 덕분에 인제까지 진지 투입을 하지 않고 FTX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9번째 이야기. 연대 병기과 경계 파견. 7. 여러가지 추억들. 5번째. 붓글씨 사역. 내가 1981년 7월에 정운과 파견을 나가 붓글씨 작품 활동을 한 이야기는 이미 했거니와 이 일 후에 나는 수시로 연대 정운과에 호출되어 여러가지 글씨를 써야 했습니다. 연대장 이태우 대령은 전형적인 무골 타입의 텁수룩한 사람이었는데 의외로 붓글씨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정운과 파견 당시 새로 부임한 연대장이 초도순 시차 들러서 내 글씨를 보고 연대장실과 연대 간부 숙소인 BOQ 식당에 걸을 족자 글을 쓰라고 해서 여러 점에 글을 써준 바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연대에서 글 쓸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곤 했었는데 나중에는 페인트로 쓰는 간판 글씨와 훈련고 글씨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가장 많은 글씨를 쓴 것은 연대 수송부의 한편에 서 있는 수송대 수칙 10가지였는데 간판 크기도 크고 글자 수도 많아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습자 시간에 붓글씨를 써본 것이 전부인 내가 그 모든 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정말 군대는 없는 재주도 만들어 쓰는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까라면 까는 그런 곳이었지요. 병기과 파견을 나간 다음 날인 2월 23일 화요일에도 정운과 호출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에
소대장이 나를 찾는다기에 가보니 정원과에서 급히 찾으니 가보라는 전달이었습니다. 병기과에서 정원과는 멀지 않은 곳인지라 바로 넘어가 보니 정원참모 화영근 소령이 맞으면서 연대장이 지난번 써준 글을 다시 하나 더 써달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견 나오기 며칠 전인 19일에 정원과에 가서 연대장실에 붙일 글을 쓰라고 해서 써주었는데 이번에 같은 글을 간부식당에도 붙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때 쓴 글재는 연대장이 직접 적어서 보내주었는데 그 내용은 희망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실상 땅 위에 본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노신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태우 연대장이 재직하는 동안 몇 차례 더 글씨 쓰는 일에 불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포상휴가나 직접적인 칭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허접한 글씨를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분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장이 나를 불러 글씨를 쓰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소대 네모반에 앉아서 붓글씨를 써도 그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또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6번째, 환송사 사역. 병기과 파견 생활 동안 나는 누구보다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저녁을 앞둔 선임들의 환송사를 쓰느라 자유시간 거의 대부분을 붓글씨를 쓰는데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3월 8일에는 우리 소대의 이병열, 오명근 병장과 3월 29일에 정병호 병장과 이소대 송광섭 병장 등이 전역하기 때문에 그들의 환송사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에는 전역자에게 환송사를 써주는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철곤 중대장이 중대 내 전역자가 있으면 전역하기 전 토요일 중대 단결회의 시간에 환송식을 해주었고, 이때 간략하게 전역자의 입대와 훈련 참가 등 양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소대 선임들이 전역할 때 붓글씨로 환송사를 써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에게 내 뜻을 말씀드렸고 중대장은 흔쾌히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전 중대원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었기에 우리 화기소대 선임들에게만 환송사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소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소대 송병장 환송사까지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가 자대에 와서 우리 소대에서 6명의 전역자를 보냈지만 강윤철, 문재현, 박준거라사 등 3명의 분대장을 제외하고 윤철현 병장이 병참 파견 중에 전역했고, 장호영 병장과 박재룡 병장은 우리가 국군이 날 행사 연습 중에 전역해서 언제 전역했는지 내게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오명근 병장과 이병열 병장도 병기과 파견 중에 전역하고, 정병호 병장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에 전역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역시 제대로 환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내 손으로 환송사를 써서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송사를 쓰는 작업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역자들에게 입대와 훈련 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환송사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붓글씨로 써서 옮기는 것입니다. 청오지 전지를 길게 반으로 잘라 이어 붙여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 글을 쓰고, 그 양끝에는 나무 막대기를 다듬어 붙인 다음 그 막대기 양끝은 둥글게 다듬고 색실을 사다가 매듭을 엮어 만드는 등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만만치 않아서 4명의 환송사를 쓰는데 파견 기간 내내 내 자유시간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환송사를 써서 전역자들 환송식에서 낭독을 하고 전역자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마 전역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나중에는 중대 내 다른 소대 전역자들까지 부탁을 했고, 내가 전역할 때까지 수십 명에게 환송사를 써주어야 했습니다. 환송사 내용도 처음에는 거의 위인전기 수준으로 썼는데 나중에는 너무 벅차서 간략하게 바꾸고, 모양도 두루마리 모양에서 족자 형태로 바꾸는 등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전역할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30번째 이야기. 연대 병기과 경계 파견. 8. 여러가지 추억들. 7번째. 저녁과 환송사.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때 내가 전역하는 선임들에게 써주었던 환송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병렬 병장과 오명근 병장에게 썼던 원고 내용이 내 노트에 남아있네요. 지금 읽어보면 낯간지러운 내용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노도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 치하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병렬, 오명근 병장에게 써준 환송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병렬 병장 환송사. 영롱한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듯 가장 꽃다운 시기의 젊음을 불태우며 가장 의롭고 숭고한 삶을 영위하다가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시는 이병렬 병장님을 보내면서 고난과 인내의 여정을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의 남아로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곳, 뜻을 세우고 칼날을 갈아 조국 수호의 존엄한 재단 앞에 헌신하는 군인의 길. 이 길을 이병렬 병장님은 1979년 6월 5일 조국의 부름에 따름으로 힘찬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훈병 시절 인내와 극기 속에 새로운 인간으로 연단하는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빛나는 오만촉광의 이등병 계급장을 어깨에 단 이병렬 이병은 1979년 8월 6일 제11중대 화기소대에 60mm 박격포반에 전입되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두려움 속의 변화 앞에서 그래도 의연히 적응해 나가며 푸른 제복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이병은 그해 10월 5일 대암산에 출현한 북괴의 간악한 무장공비를 섬멸하기 위한 대간첩 작전에 참가함을 필두로 그동안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훈련에 참가하여 살신보국의 의지와 조국 수호는 내가 먼저라는 참된 정신력으로 모든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병렬 병장님의 지난날을 증명해주는 쾌거들이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전역이라는 새 출발의 관문에 서신 이병렬 병장님. 저희 후배들은 뜻과 마음을 모두어 이 병장님께서 이룩하신 명예롭고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으며 이 병장님의 지난날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신병 시절 낙오가 무엇인지 패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로지 굳센 정신력으로 대간첩 작전에 임하였던 당시의 이병. 일병으로 군생활에 익숙해지던 날들에도 항상 겸허의 자세로 모든 일에 앞장섰던 이일병은 스키훈련에서도 설비어로서 부끄러움 없는 군인상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진부령 바람은 어찌 그리 추웠나요? 통닭구이의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만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충청도 구수한 인심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기억되는 팀스피리트 80훈련. 충주 땅 막걸리 세례에 즐거웠던 추억. 고사리 같은 손길을 흔들어주던 꼬마들. 꽁꽁한 주먹밥을 나누어 먹었던 이름 모를 고지. 그 모든 것이 실루엣되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는 상병으로 후배를 사랑하고 선배를 공경하는 상병화의 정신을 생활화 해나가던 이병렬 상병님은 부대에서 훈련장에서 완숙한 군인으로서 모든 이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산악을 지배하는 산악의 왕자로서 육경 및 100km 행군에서 후배를 격려하며 굳은 정신력만이 생존의 기림을 강조하셨던 이상병님은 연대전 투단 훈련에서도 평소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땀과 고난의 행로 9.15 고지를 넘어 진주로 투입되던 FTX 4단 기동 훈련. 채 눈이 녹지 않은 능선을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우리는 전우였고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훈련이었다면 뭐니뭐니 해도 6번 교육 사열과 복귀를 위한 160km 행군이었을 것입니다. 어둠과 졸음과 통증과 싸우는 정신력 속에서 한 걸음은 조국의 충성이여 한 걸음은 부모님께 효도라는 다짐으로 우리 후배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길고 긴 행군을 끝냈고 목표를 향해 돌격을 감행할 때 우리의 사기는 드높았고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보슬빛까지 내리던 그날 광치령 길은 어찌 그리 길었던지. 육군 5대 장성 중에 하나라는 병장으로서 이병열 병장님은 솔선수범과 후배들을 사랑으로 지도함으로 명랑한 내무생활을 이끌어갔으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에 스키부대원으로 참가하여 온 국민의 환호 속에 보무도 당당히 여의도와 수도 한복판을 행진했으니 이 또한 우리 모두의 자랑이여 긍지인 것입니다. 군 생활 중 마지막 큰 훈련이었던 11사단 교육사열 대항군 훈련. 홍천 땅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마지막 훈련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날이 되자고 이 병장님은 굳은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장거리 행군과 힘든 산악 훈련에서 땀방울을 뿌리면서도 한 명의 낙오자가 없도록 우리 후배들을 독려하셨던 이 병장님. 이제 이 병장님은 인고의 지난 날을 되새기며 군문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굳건히 다져왔던 자리는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옵소서. 저희는 부끄러움 없는 후배가 되어 찬란한 전통 속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선배님들이 남기신 크신 뜻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열 병장님.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강건한 몸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또한 모든 일에 지난 고난을 거울 삼아서 성실함으로 만인의 귀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마음과 뜻을 같이하며 피를 나눈 전우들과 고난을 같이하고 같이 웃던 일은 이제 추억의 한 장으로 돌리고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1982년 3월 8일 천마중대 재화기소대원 1동. 나의 일병 시절 231번째 이야기. 연대 병기과 경계 파견. 9. 파견 생활을 마치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연대 병기과의 경계 파견 근무를 나온 것이 1982년 2월 22일이었고 이제 17일간의 파견 생활을 마치고 3월 10일 자대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파견은 여러모로 불만스럽고 아쉬운 파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파견 기간이 짧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같은 교육사단 보병들에게 격오지 경계 파견은 일종의 삶의 도피처였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학습과 교육,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야전으로 나가는 훈련, 그리고 FM으로 진행되는 내무생활은 우리에게 삶의 올가미가 되고 짓누르는 돌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숨을 돌리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격오지 파견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업무 수행 없이 경계 근무만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일종의 해방구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격오지 파견은 중대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왔고 보통 한 달 정도 나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우리 중대는 바로 팀스피트 82 훈련을 앞두고 파견 계획이 잡혀 그 기간이 17일로 확 줄어버린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화기소대는 각 분대별로 뿔뿔이 흩어져 각 소대에 배속되었고 그것도 다른 소대들은 말 그대로 격오지에 위치한 영해 부대로 파견 나갔는데 내가 속한 총일분대가 배속된 이 소대는 연대 영내에 있는 병기과로 가게 된 것도 불행이었습니다. 자대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말만 파견 생활이지 자대 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대장, 중대장이 수시로 드나들고 인사계도 수시로 와서 뒤집어 놓고 가곤 했습니다. 게다가 팀 훈련을 앞두고 일부 보급품이 A급으로 교체 지급되면서 기존 물품의 정비 후 반납과 새 보급품의 관리에 대한 점검과 조사가 수시로 실시되어 우리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루는 보급품 때문에 찾아온 인사계는 우리를 모아놓고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군인은 각자 지급받은 보급품을 자기 목숨만큼 아껴야 한다. 모든 보급품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군인은 다음 4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생활해야 한다. 그것은 직선, 직각, 분류, 통일이다. 이때부터 우리들에게 직선, 직각, 분류, 통일은 유행어가 되었고 모든 말의 결론은 직선, 직각, 분류, 통일로 귀결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번 파견 기간 중에 상병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1982년 3월 1일부로 상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진급 신고는 없었습니다. 중대가 모두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중대장에게 진급 신고할 조건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계급장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는 한 달 전부터 소위 마이가리로 상병계 급장을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기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전달에 입대한 전우들과 동기로 끊어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병을 단 지난달에 우리들도 모두 상병계 급장을 단 것입니다. 아마 신임 중대장도 우리 모두가 상병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3월 1일 진급은 그저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1982년 3월 10일 수요일 전날부터 철수 준비를 위해 관물들을 따블백에 넣고 군장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이날 오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까지 하고 13시에 자대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를 뒤이을 병기과 경계 파견 부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단 전체가 팀 스피리트 82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경계 파견은 일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대에 도착하여 그동안 헤어졌던 중대원들과 회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화기소대는 각 분대별로 따로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반가움이 더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일병 시절 마지막 업무를 격오지 파견으로 마무리하고 파란만장한 일병 시절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눈앞에 닥쳐온 팀 스피리트 훈련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내 개인적으로는 상병으로서 새로운 각오로 남은 군 생활을 잘 마칠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